자,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단문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2005년도에는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출제 경향은 좀 약간 다르죠. 이 간이 공판 절차는 간이를 빼면 공판 절차가 되겠죠. 이 공판 절차를 간이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공판 절차를 간이하게 할 것이고 간이하다는 내용이 뭘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만 의의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286조의 2인데요. 피고인이 요건입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다. 자백을 할 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해서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공판 절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뭐가 잘 나와 있습니까? 예, 요건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색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 취지야 뭐 더 볼 것도 없고요. 예, 소송 영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특색이 있느냐? 여기 앞에서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죠.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한다. 우리는 엄격한 증거 능력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 능력, 그 제한을 좀 완화시켜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규정된 증거조사 절차가 있었는데 그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했다. 얼마만큼 간이화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은 먼저 적용 대상 범죄인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 사건도 간이공판 절차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객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심 관할 사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1심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1심에서만. 그리고 결정적 요건이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해야 된다. 우리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정에서 제한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해도 되고 공판정에서 자백을 해도 되는데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이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겠느냐 이건데 이 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긍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백의 내용인데요. 무엇을 자백할 것이냐 이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자백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공소장에 대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죠? 예.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공소범죄 사실, 구속 요건에 해당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에게는 정당방위다. 나는 정당한 행위가 있다. 나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런 형식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만약에 경합범 사건, 즉 수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자백한 경우에도 그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큼은 간이 공판 절차가 가능하다. 일제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수재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백의 장소인데 이건 당연히 공판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시기는 언제까지 자백을 하게 되면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갈 것이냐 이건데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또 피고인 신문이 종결될 때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이런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이 공판 절차가 소송 영재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은
피고인 신문이 종결되기 전, 다시 말하면은 변론이 다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피고인 신문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예, 신빙성이 없다면은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절차로 봤을 때는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간다는 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량사항으로 해놨다는 것이고, 이때 결정할 때는 미리 피고인에게 취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른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가 없어요. 다만 간이공판 절차에 의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 절차로 했다면은 항소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징은 두 가지라 그랬죠. 증거 능력을 제한을 완화한다. 그래서 모든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칙이 정되는 증거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증거 동의를 의지해 주는 거예요. 전문 법칙이 정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의지해 준다. 따라서 만약에 그 증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안 되겠죠? 네, 이의가 있다면 안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간이공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시켰지만 모든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칙에 대해서만 완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그 외, 예컨대 자백 배제 법칙이라든지 위법수지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백의 보호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유죄 판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은 무죄 판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객관식용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자백의 보호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객관식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증거조사 방법을 간이화한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조사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조사 방법대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증거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증거조사 생략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판례가 하나 소개되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 목록에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상당한 조사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했다. 예. 이것도 역시 객관식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배제되는 증거조사 방법, 즉 증거조사, 법에 규정된 증거조사 절차 중에서 간이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배제되는 증거조사 방법이 있는데, 자, 뭔지 한번 보시죠. 역시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객관식을 대비해서 보신다면은. 그래서 증인신문의 방식, 그 다음에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그 다음에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증인신문 시 피고인의 퇴정, 이것이 배제된다는 거죠. 몇 가지가 배제되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가 배제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는 1심에서 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예,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자백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서 심판이 됐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법원에서도 증거를 할 수 있다. 예, 그대로 증거 능력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할 수 있어요. 앞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사유가 뭘까? 예, 비록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 또는 간이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취소해야 합니다. 예.
자,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포자기한 피고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피고인이 진위가 아닌, 사실이 아닌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경우,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 다른 요건은 간이공판 절차의 요건이 구별되지 않은 경우 이때는 당연히 현정이 부당한 거죠. 다만 법정 요건이 구비되었어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부당하다. 이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런데 사건에 보다 신중한 심리를 위해서는 간이공판 절차보다는 정식의 공판 절차를 통해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간이공판 절차를 취소하면 됩니다. 이때 취소 절차는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검사 의견을 듣지만 이 검사 의견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효과인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공판 절차 갱신 사유에 하나 있었죠? 그래서 공판 절차를 갱신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거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만 변호인이나 검사나 변호인 등의 이의가 없다면 증거 조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29번 주제는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사례를 볼까요? 자, 설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 갑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원래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백을 해야 되는데, 공판정에서 그 자백은, 공소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소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가 없다는 것도 진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자기는 책임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간이공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위 사례에 있어서 법원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해 설명하시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거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왜? 간이공판 절차의 요건은 공소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 조각사유가 없음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문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 능력이 없다 또는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결론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다 봤는데요. 예, 요 대목이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에 이유된 사실의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1번 사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설문이 나와 있는데 피고인 갑과 아들인 피고인 을은 갑과 을이 공범이네요. 을과 동거하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는 을의 장인인 피해자로부터 이거 참 돈을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재벌가를 알지도 못하고 백화점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고인 갑이 피해자에게 재벌가 고위층을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해서 유명 백화점에 입점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화점 점포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을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가 되죠. 자, 갑과 을이 결국 뭐죠? 갑과 을이 누구를요? 장인이 여기서 장인이 안 나와 있네요. 을의 장인이죠. 장인을 기망해서 그래서 재물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였다면 그래서 이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근데 공소 제기 후에 을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기 어떤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이거죠. 요거는 어떤 문제입니까? 요게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을과 그 다음에 장인 사이는 친족 관계죠. 이건 인척 관계니까 친족 관계 됩니다. 근데 갑도 그럼 친족 관계가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요 갑은 장인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장인의 딸이 있을 거고 딸은 혈족이죠. 딸의 배우자입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친족이에요. 인척이니까. 근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거든요. 국법 시대에서는 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친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법이 개정되면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 범위에서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갑은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 취소 취하의 효력은 을에게만 미치고 갑에게는 미치지 않겠죠. 이게 아마 첫 번째 결론이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 사실에 기재된 구성권적 사실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피해자와 친족 상도례에 해당된다는 친족 관계에 있어 처벌할 수 없다. 바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 조각 사유, 즉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 거죠. 인적 처벌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적 처벌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간이공판 절차를 결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을 좀 볼까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고인 을의 계좌로 송금받은 5천만 원을 피고인 을이 100만 원권 수표 40장을 인출해서 그중 30장, 즉 3천만 원은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없어졌어요. 나머지 10장은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되었고 1,000만 원은 압수됐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현찰로 인출하여 피고인 갑이 생활로 쓰고, 자, 생활비로 썼으니까 이것도 없어졌어요. 피고인 을의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예. 이때 피해자가 환부를 해야 할 금액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피해자가 환부해야 될 금액은, 피해자 환부를 해야 할 금액은 얼마냐? 피해자에게 환부를 해야 할 금액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예. 거기, 빚 갚는 데 쓴 돈 없어졌죠? 그리고 생활비로 쓴 돈 없어졌어요. 지금 압수한 돈이 1,000만 원이고 가환부한 돈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환부를 물었으니까 이 가환부도 환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1,5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건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거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결과적으로는 가백에도 미칠 것이냐, 즉 친족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상대적 친고죄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절도 친고죄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전부 다 친고죄가 될 테니까. 반면에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친고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돈지간이 과연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느냐 이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로 적용한다 그랬어요? 민법에 의해서 적용한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민법 767조는 친족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배우자, 혈족, 그리고 인척을 친족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잘 아시겠죠? 배우자, 그 다음에 혈족, 그 다음에 인척. 이게 이제 친족의 범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척에는 이게 친족인데요. 인척에는 내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에 혈족의 배우자. 여기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이렇게 되겠죠. 민법에서 그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거는 인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척이 아니다. 그러면 혈족의 배우자는 잘 아시겠죠?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아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 아니면 사위, 여기에다 내겠죠. 혈족의 배우자. 만약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또는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면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저와의 관계는 뭐죠? 혈족이란 말이에요. 직계혈족이죠. 그러니까 혈족의 배우자니까 새엄마나 새아빠는 인척이에요. 인척이 됩니다. 여기에 혈족의 배우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저의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처남이라든지 아니면 장인이라든지 장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뭐죠? 배우자의 혈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한다면 처남의 부인이라든지, 그죠? 처제의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인척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예컨대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새엄마하고는 인척 관계예요. 근데 새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다른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새엄마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는 혈족이 되겠죠. 그런 새엄마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들이나 딸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죠.
또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딸의 배우자, 사위가 되겠죠. 사위의 아버지, 예, 엄마. 이거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돈관계인데, 이런 사돈관계는 과거에는 인척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척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촌인 인척인 친족이란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성내로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로 기각한 원심 판결 및 재심 판결에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해서 모두 파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예, 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겠죠. 고소가 취소했으니까. 반면에 갑에 대해서는 실제 판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간이공판 절차 사유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됐던 것이죠. 예.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범죄는 성립하는데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이미 우리가 봤던 거고요. 자, 다시요.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심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이기 전에 구속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모두 피해자와 친족성대에 해당되는 친족관계에 있어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 조건 내지 공소기각의 사유 등만을 다투는 경우에 해당해서 간이공판 절차를 위한 자백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공판 절차를 배제할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법원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이공판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해자에게 피해자 환부를 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우리 지난 시간인가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원래 압수물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사안에서처럼 그럼 그 압수한 물건을 예컨대 거기 1,000,000원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피압수자 을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피해자 환부라고 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 환부는 그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떤 경우에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냐, 이거를 명확히 두시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일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점이 장황한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출자 환부의 원칙, 피압수자라는 얘기예요.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물은 통상 증거물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피압수자 아닌 피해자가 압수작물의 소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명백한 경우에도 피압수자인 피의자 피고인에게 환부한다면 피해자는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압수한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요 얘기예요. 압수한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그때는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거를 피해자 환부라 한다. 이런 얘기죠. 언제라고요? 압수된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환부 대상이 좀 나와 있는데요. 대상은 압수 작물이고요. 작물을 처분해서 취득한 대금은 작물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결에 의한 환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환부의 상대방은 당연히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환부니까. 작물의 처분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에 대해서 판례는 작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어요. 자, 요건은 뭘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환부는 그 환부의 이유가 명백한 때,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명백할 때, 그때 한정해서 허용된다. 즉, 압수된 작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데요. 예, 이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피해자가 사업상 그 압수된 작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다. 이런 얘기예요. 즉, 피해자에게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다면 여기에는 피해자 환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작물이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 압수자 또는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가 없다. 판례도 검사가 사건을 불기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 압수자 환부가 원칙이라는 점 때문에 그래요. 또 사건이 종결할 때도 환부를 해줘야 되겠죠. 예.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그런 질문이 되죠. 333조 1항. 이 경우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 판결로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예. 역시 객관식용이 되겠습니다. 또 가환부한 것도 있죠. 가환부한 작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다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압수된 작물을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하는 것은 영향이 없다. 이 환부가 됐다고 해서 그 환부로 인해서 소유권자가 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다툼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의 경우에 편취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돈이 얼마예요? 네, 1,500만 원이었었죠? 네. 그래서 1,500만 원을 환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공판 절차입니다. 그리고 제2장 증거가 되는데요. 이 증거는 요 앞에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른바 증명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잠깐 제가 어떤 방법을 쓸까요? 다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이 증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요 증명이란 말은 뭐냐면
법관의 심증에 확신에 이른 상태를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건 증거로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를 봤어요. 먼저 증거를 신청하고, 그리고 체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결과를 얻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평가한 걸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른바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요 증거는 증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 방법은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요하기도 하고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증거 방법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증거 방법도 있고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는 증거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면 요 사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 두 가지 사실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한 사실. 이렇게 이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는 사실로 이렇게 구별돼요. 물론 요증 사실일 때만 그렇습니다. 증명을 요하지 않은 사실도, 불요증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일 때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사실은 반드시 증거 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증거 방법을 조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증거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증거 방법과 그 결과인 증거 자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증거 방법과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 증거 자료는 증거조사의 결과인데 이 증거조사의 결과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 평가한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증명력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구별하게 되는데, 이 증거 능력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조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그 증거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증거가 진실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허위의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진실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증거가 과연 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증거가 비록 진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좀 약간 미흡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그 증거가 갖고 있는 추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신용력, 즉 진실을 신용력이라고 하는데, 신용력과 추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력은 신용력과 추인력으로 구성되는데, 이 증명력은 누가 평가할까요? 법관이 합니다. 법관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증거법은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 능력에 관한 제 원칙이 나오고, 예컨대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유법수의 증거배제법칙, 이런 것들은 이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칙이에요. 그리고 증명력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심증주의,
자백의 보호법칙 이런 것들은 증명력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제1원칙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러한 증거 능력과 관련된 법칙과 증명력과 관련된 법칙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형사소송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물론 마지막 부분은 아니고 그 외에 상소도 있고 또 비상구 절차도 있습니다만 형사소송을 우리가 쭉 끌고 왔는데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전무법칙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자백배제 법칙, 또 위법수인 증거 배제 법칙, 이와 관련된 독수의 독과 이론, 독나무 열매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물론 시간이 많다면은 충분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은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특히 전문법칙에 관해서 제가 앞에 사례를 통해서 예컨대 공판조서 311조에서 이야기하는 공판조서는 어떤 거냐, 또 오늘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경학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검사 또는 사경이 작성하고 있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법칙이 또 전문 증거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증거들은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 교재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거예요. 이게 단문도 들어있고 사례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500페이지가 좀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힘든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지막 증거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졸려오시면 뭐 커피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어떤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 단답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의 결론이 뭐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판례를 중심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그 이하의 설명도 가급적이면은 그런 시험 경향에 맞추어서 설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냐, 무엇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사실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셔야 돼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시험에 나올 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배제 조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유승배제 조치도 마찬가지고, 전문법칙도 우리가 누차 말씀했지만은 그 증거가 어떤 증거냐, 몇 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그때 요건은 무엇이냐, 이런 형식으로 간단하지만은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증거법에 대해서 이제 앞서 드렸던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